하고 있는 거예요. 선조가 답답했는지 더 이상 못 참았는지 일어나면서 광해군이 총명하다는데 어떠냐. 그런데 전부 벌떡 일어나서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아마 다리가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렇게 엉겹결의 왕세자가 된 사람이 광해군이죠. 그러니까 평화시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형성이 된 것이고, 역설적이지만 광해군에게는 임진왜란이 대단히 훌륭한 기회였던 셈이죠. 자, 이렇게 왕세자를 정해놓자마자 4월 30일 날 선조는 북쪽으로 파천을 했습니다. 파천을 하고 파주를 거쳐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마침내는 만주와 조선의 국경지대인 의주까지 갔어요. 의주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의주에서 간다고 얘기하면 저쪽 함경도 쪽으로 산골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그밖에 없는데, 선조는 결국 의주까지 간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일본군의 추격 소식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고집을 부리냐면, 나는 이제 종묘사직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명나라에 귀순하겠다. 신하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전하께서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갈 경우를 예상하고 조선에서 정권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광해군에게, 왕세자인 광해군에게 선조가 갖고 있던 권력의 일부를 떼어주기로 결정을 하죠. 이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정을 나눈다라고 얘기해서 분조라고 얘기합니다. 나눌 분자에다가 분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선조가 의주에서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선조는 광해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가 왕세자니까 이제 내가 인사권 그리고 명령권 이런 거를 일부 떼어줄 테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함경도나 평안도, 강원도 일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 전란을 극복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의병을 모으고 근황병을 모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바로 1592년 6월 14일부터 1592년 12월까지 광해군이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저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하죠. 저런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몇 가지 벌어집니다. 당시 서울이 일본군에게 점령이 됐죠. 그래서 의주에 있던 조선 조정의 명령이 이순신을 비롯한 저 영남이나 호남 지방의 조선 장병들에게 전해지려면 육로로서는 불가능했어요. 일본군이 막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연결되는 길은 서해를 이용한 해로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이순신이 전라 좌수영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일본군이 서해 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호남도 유지가 됐고.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당시 의병장 김천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강화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광해군이 김천일을 시켜가지고 서해에서 전라도로 이어지는 해로의 교통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황해도에 가면 연안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안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죠. 이 연안성을 이정함이라는 인물을 시켜가지고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성공을 하죠. 자, 전통시대 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 백성들이 평생 살아도 얼굴을 한번 볼까 말까요. 그런데 저 경상도나 전라도에 사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왕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죠. 어디가 있어요? 저 의주 기퉁에 가갖고 여차하면 어디로 간다고? 요동 땅, 만주로 건너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주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선조는 조선 국왕으로서의 기본적인 권위를 다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그의 왕세자였던 광해군이 함경도에서 강원도를 거쳐서 황해도를 거쳐서 평안도에 이르는 길을 뚫고 그 명령이 김천일과 이정함을 거쳐서 서해로 연결되니까 상당수의 백성들이 조선 국왕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우리나라 조정이 건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왕조 국가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충성을 바칠
구심이자 대상입니다. 자, 장기판에서 초나 한이 떨어지면 게임이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초가 떨어지고 왕이 죽었는데도 계속 게임하자고 우긴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면 광해군의 신료들 사이에서의 신망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 아버지는 걸핏하면 강 건너서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은 똑똑하고만.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선조는 당시 자신에게서 민심이 상당 부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초전에 계속 피난만 했으니까 신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럽죠. 더욱이 피난하는 지역마다 백성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내 더 이상 떠나지 않겠노라. 여기서 그대들하고 이성을 베개 삼아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결전을 벌여서 여기서 죽던가 말든가 승부를 내겠다 라고 했다가 일본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새벽에 몰래 나와서 다시 북쪽으로 파천하는 그런 행태가 몇 번 보였던 것이죠. 특히 평양에서.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왕비의 행차를 가로막고 난동을 일으켰는가 하면 이 평안도 숙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자가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해놓습니다. 우리 왕이 강계 쪽으로 가지 않고 의주 쪽으로 가고 있다. 괄호 열고 어서 빨리 가서 잡아가시오. 이런 뉘앙스를 담은 낙서를 갖다가 했을 정도입니다. 그 장면을 아마 선조가 직접 봤으면 피눈물이 났겠죠. 아, 내 몰골이 이렇구나. 그런데 아들의 신망은 점점 높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1592년 12월이 되면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여송이 거느리고 있던 명나라의 원군이 대규모로 다시 들어옵니다. 기억하시죠? 이여송. 약 4만 8천 명 정도의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에 들어와요. 명군이 임진왜란때 참전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위기에 처한 조선을 돕기 위한다. 이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일본은 쳐들어오는 당시부터 조선 땅을 빌려서 어디로 쳐들어가겠다? 중국으로 쳐들어가겠다. 이른바 가도 임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